충당부채를 측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충당부채의 측정을 볼 건데, 충당부채의 측정은 그림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 자, 요렇게 여기 x1년, x2년, x3년인데 예를 들어서 이때 내가 매출을 했어요. 매출을 얼마 했습니다. 요 매출 때문에 x2년도와 x3년도에 내가 AS를 해줘야 된대요. 어저께도 얘기했죠. AS 해주게 되면 AS 지출은 요때 나가겠지만 요 매출과 대응시키기 위해서 x2년 말에 우리가 뭐 해줘요? 충당부채를 미리 잡아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X1년도에 자동차를 팔면서 2년 동안 무상으로 AS 해주기로 했대요. 그럼 AS 해줄 때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겠지만 그때 현금 지출될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서 앞으로 2년 동안 현금 지출이 있을 금액을 추정해서 미리 충당부채로 잡아놓는다고요. 그럼 바대 쪽에 비용이 오니까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충당부채를 추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X2년도에 50%의 확률로 100원을 지출하고 50%의 확률로 200원을 지출한대요. 그러면 X3년도에 50%의 확률로 80원, 50%의 확률로 0원을 지출한대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요 경우에 우리가 요 시점에 X0년 말 시점에 충당부채로 얼마를 잡을 것이냐 라고 할 때 우리 기준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선의 추정치를 쓰라고 그랬다고요. 최선의 추정치를 쓰라고 그랬는데 최선의 추정치라는 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 옆에 비고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대가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대값을 계산하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는 다 배웠잖아요. 기대값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나오고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나오죠. 그럼 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50 나오고 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0 나오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대가치요. 그래서 기대가치를 사용해서 구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어떤 금액이겠어요? 우리 회계에서는요. 법인세 회계를 배우기 전까지는 모든 숫자들이 다 세전이에요. 세후 금액으로 우리가 따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중급회계 2에서 법인세 회계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모든 금액들은 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손익계산서 모양 배우면 수익, 비용 나오고 여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나오고 거기서 법인세, 비용 빼줘서 당기순이익 나와서 세금을 요때 고려하는데 여기서부터 세후 금액이 들어가면은 세금을 2번 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인세 회계를 배우기 전까지는 다 세전 금액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번째로 최선의 추정치를 써야 되는데 최선의 추정치라는 건 기대가치로 계산하고 세전 금액으로 측정한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 교재 문구를 좀 볼게요. 교재 문구를. 그럼 보세요. 제가 감사인으로 갔더니 회사 담당자가 충당부채 안 잡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저희가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 회계사가. 그래서 그래요. 잡아요. 아유 내가 졌습니다. 잡아. 회계사님 이 양 잡는 거 내년에 안 잡게 많이 잡읍시다. 이 양 잡는 거 풀로 땡겨서 잡아요. 그냥 막 다 잡아 그냥. 아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생각 잘하셨어요. 그쵸? 이 양 하신 게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많이 잡아야 돼요. 또 그건 아니죠. 적정하게 잡아야죠.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물론 실무였으면 잘하셨습니다. 많이 잡으셔야죠. 이 양 할 거 다 잡아놓읍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기준서에서는 야 너 충당부채 잡는다고 너무 부채를 과도하게 잡으면 안 돼. 적정한 추정치를 잡아야 돼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이 화면에 없을 거예요. 같이 보세요.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 관련된 사건과 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불확실성을 이유로 여기가 중요한데 과도한 충당부채를 계산하거나 부채를 고의적으로 과대 계산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오시겠죠? 막 많이 잡으면 안 된다고요. 좋아,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지금 509페이지 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의 세전금액 기대가치 거기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거기 얘는 드러났으니까 얘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 다만 그 마지막 그 박스 밑에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이 X2년도에 만약에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98%로
100원을 지출하고 2%의 확률로 빵원을 지출하면 어차피 이게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충당부채를 요금액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기준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가 확률이 너무 높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머지 확률도 고려해서 충당부채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얘기 나와 있는데 하나의 의무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의 결과가 해당 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밖에 가능한 결과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게 요 얘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가 확률이 98%야. 그래도 나머지 2%도 기대가치로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요. 할 수 있겠죠? 좋아, 여기까지. 그 말문제가 충당부채는 참 잘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하셔도 좀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고 그럼 저랑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요 시점에 부채를 잡아야 되는데 요때 150원 지출하고 요때 40원 지출할 것 같아. 1년을 초과해서 정확해진 시기에 요 금액을 지출할 것 같다고요. 그럼 현재가치 평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현재가치 평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안 물어보면 합니까? 안 합니까? 왜 해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쵸? 여러분, 우리 이미 충당부채 배웠다? 예전에? 복구충당부채 배웠잖아요. 복구충당부채도 충당부채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 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미래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재가치 평가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현재가치 평가해 주셔야 돼. 복구충당부채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저희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때 현재가치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 현재가치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에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위험이 고려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재무회계에서 얘기하는 위험이 뭡니까? 값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게 위험이에요? 변동성 있는 게 위험이에요? 우리 재무에서는 변동성 있는 게 위험이지 손실 보는 게 위험이 아니라고요. 변동성이 있는 게 위험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현금 흐름의 위험, 다른 말로 현금 흐름이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 이미 고려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대값을 계산했잖아요. 50%의 확률로 100이 될 수도 있고 50%의 확률로 200이 될 수 있는데 이 위험을 우리가 기대값으로 이미 분자에서 고려했다고요. 그럼 분모에서 요거 나누기 1 더하기 R, 요거 나누기 1 더하기 R에 제곱할 때 요 할인율에 변동성을 고려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분자에서 기대가치로 위험을, 변동성을 고려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 회계사라면 나중에 재무관리 가시면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이자율에서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회계에서는 충당부채 같은 경우엔 이미 분자, 현금흐름 자체를 기대가치로 조정했기 때문에 이자율에서, 할인율에서는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아요. 분자에 이미 고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구 한번 읽어볼까요?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 왜? 분자에서 기대가치에서 이미 고려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한편 충당부채를 평가하기 교재 보시면 현재가치, 한편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증가금액은 차입원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거 어디서 봤죠?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미래사건인데 미래사건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주 야매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이렇게 좀 기억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는 미래 행위, 미래 사건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고려 안 해요. 미래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미래에 내가 돈을 지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 미래행위와 독립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충당부채로 인식한다고요. 하지만 인식 요건을 충족하고 나면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는 미래 사건을 고려해야겠습니까? 고려 안 해야겠습니까?
우리 보세요. 지금 미래 사건들 고려해서 충당부채 당겨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는 미래 행위를 고려하지 않지만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는 당연히 미래 사건을 고려해서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래에 나갈 돈이니까. 이해하시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당부채는 인식 시에는 미래 사건을 고려하지 않지만 충당부채 자체를 측정할 때는 그 자체가 미래에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미래 사건을 당연히 고려해서 측정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은근히 말문제 참 많이 나왔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겨보시면 우리 사례 연습 3번은 좀 쉬운데? 한번 풀어볼까요? 실제로 저희 이 충당부채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충당부채 개 어려워. 말도 이렇게 어려운데 계산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는데 계산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읽어보시면 A사는 X 1년 말에 안마의자를 2년간 무상수리하는 조건으로 판매하였다. 한 대당 무상수리 비용 예상액은 아래와 같고 무상수리 비용은 보고기간 말에 지출된다고 가정한다. 한 대당 X 2년 말에 무상수리 비용과 X 3년 말에 무상수리 비용은 이 모두 발생한다. A사는 X 1년 말에 안마의자를 모두 100대 팔았다고 가정할 때 X 1년 말에 충당부채를 계산할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X 1년이고 X 2년이고 X 3년인데 요때 이 확률로 지출될 것 같고 요때 요 확률로 지출될 것 같대요.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2년도에는 곱해서 더해주면 기대가치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 얼마 나옵니까? 5,000원 아니요 400원? 1,400원 나오네요. 맞죠? X 3년도는 어떻게 돼? 곱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2,800원 나오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근데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대 판 게 아니라 100대 팔았다고요. 요건 한 대당 AS 비용이고 그럼 X 1년도에 1,400원 곱하기 100대 X 3년도에 2,800원 곱하기 100대 요렇게 지출될 것으로 기대가치를 계산했고 우리는 지금 X 1년 말에 충당부채를 계산하고 싶으니까 얘랑 얘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현재가치 평가해주면 되겠죠. 보시면 이자율이 10%니까 요거 나누기 1.1 요거 나누기 1.1에 제곱해서 두 개 더해주면 X 1년 말에 충당부채 나오겠죠. 해답은 요렇게 안 써놓고 그냥 현가계에서 곱한 거고 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당부채 계산 문제가 나오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안 끝났어요. 구체적인 계산은 뒤에서 또 볼 거고 자, 우리 그럼 밑에 이제 예상되는 처분을 좀 볼 건데 예상되는 처분 보세요. 내가 지금 소송해졌어. 100억을 물어줘야 돼. 돈이 없어서 땅을 팔 것 같다고요. 땅의 장부 금액은 70억인데 요거 팔면 100억 나올 것 같대요. 그럼 30억은 처분이익이잖아. 지금 나 장부 금액 70억짜리 땅이 있는데 소송해져서 100억을 물어줄 것 같대요. 근데 요 땅 팔면 100억 나온대. 그래서 요 땅 팔아서 변제할 거래요. 소송의 진 금액에 대해서. 그럼 70억짜리 땅인데 100억에 팔아서 30억 처분이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경우에 나는 충당부채를 100억으로 기재해야 돼? 처분이익 뺀 70억으로 기재해야 돼? 어차피 내 장부에선 70억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70억 기재해야 돼요? 100억 기재해야 돼요? 저희 기준소에서는 네가 관련된 자산을 처분해서 처분이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걔는 아예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재무상태표에는 진짜 네가 나중에 지출해야 될 돈 총액이 충당부채로 나와줘야 된다고 그랬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읽어보시면 충당부채를 발생시키는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내가 만약에 이 충당부채를 위한 지출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산을 판다 하더라도 당의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나중에 지출해야 되는 돈 총액을 충당부채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례 볼게요. 그래서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고 사례에서 4번 볼게요. 간단해요. A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할 최선의 추정치가 10,000원이다.
기업이 충당부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부금액 7,000원의 토지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에서 발생하는 처분이익이 2,000원이래요. 그럼 9,000원에 판 거네. 이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관련되는 자산을 처분해서 변제하던지 말던지 간에 무조건 충당부채는 내가 지출해야 될 금액 총액이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충당부채를 계산할 금액은 그냥 10,000원이에요. 그렇죠? 내가 땅 팔아서 처분이익 나오더라도 걔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